안녕하십니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중국 방문 외신들도 대단히 많이 보도하죠.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이 이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신속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8일 우리나라 언론을 인용을 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번이 네 번째 만남인데 앞서 지난해 세 차례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은 모두 남북 정상회담 또는 북미 정상회담 전후였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영국 로이터 통신도 역시 모든 북중 정상회담은 남북 또는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 열렸다는 사실에 주목을 했고요. 로이터 통신은 이번 방문에 리설주 여사, 김영철, 리용호 등 고위급 인사가 동행을 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을 모색을 하고 있지만 국제사회 제재로 경제적인 곤경에 빠져 있다면서 이번 방중에서 중국의 경제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밖에 많은 외신들이 한국 언론의 보도를 인용을 해서 소식을 급전했습니다. 우리 보도랑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그렇죠.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 언론이 네. 조금 더 심층적 보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중국 언론들도 기본 팩트와 함께 다만 이제 몇 가지 의미를 찾아내게 됐는데 중국 환구망 같은 경우에는 늘 그랬듯이 김정은 위원장의 새해 첫 방문지는 중국이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예. 그리고 환구시보에는 인터뷰가 하나 실렸는데요. 왕성 지린대 국제정치학 교수가 이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북미 협상 교착 국면에서 북한이 중국을 외교 돌파구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 북미 2차 정상회담 추진과 관련이 있는 방문이다 이제 이런 평가인데 예. 많은 외신들이 올해 2019년을 한반도가 평화와 안정으로 가느냐의 갈림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환구시보와 인터뷰한 왕성 교수도 2019년 올해가 북한에게는 중국의 1979년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019년이 북한에게는 중국의 1979년이다.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데요. 그렇죠. 1979년이 중국의 개혁 개방 본격화된 그 해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중국에서는 올해 40주년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는데 예. 그때가 그러니까는 1978년 12월이었었죠. 그러니까 덩샤오핑 체제가 중국의 개혁 개방 노선을 천명을 하고 그러면서 그 이듬해 79년부터 시장 경제 도입했죠. 네. 그리고 대만과의 적대적인 관계도 청산을 했고 그 이후로 놀라운 변화 끝에 이 40년 만에 오늘날 소위 우리가 G2라고 부르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왕성 교수는 올해가 북한에게는 중국의 79년과 같은 개혁과 평화의 시대를 여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 겁니다. 북한 개혁 개방 원년이 될 거다. 그렇죠. 네,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네요. 네.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특별한 보도 없어요? 몇몇 언론들이 보도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회담 장소 관련해서 이제 관심들을 가지는데 미국의 CNN 같은 경우에 어제 8일 보도에서 태국 방콕, 베트남 하노이 그리고 미국 하와이가 검토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홍콩 신보도 역시 8일자 보도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하와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비무장지대 등이 거론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특히 이 중에서 베트남이 유력하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음흠. 그 베트남이 유력한 이유로 미국이 최근 베트남과의 관계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고 북미 양측의 대사관이 모두 있는 나라다는 그런 점이 거론이 됐는데요. 다만 CNN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열 경우에 북한과 베트남의 비교를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불필요한 오해? 조금 네. 더 설명해 주시면요. 그러니까 북한에다가 베트남식 모델을 강요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제 북한이 좀 불편해하게 할 수도 있다. 그렇군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음 소식은요. 역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 보도가 역시 외신의 최대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와 관련된 보도에서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예. 캐나다의 한 언론에 올해가 한반도 평화의 열쇠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의 기고문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앤드 메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캐나다 발행부서 1위 일간지인데요. 예. 7일자 신문에서 2019년이 한반도 평화의 열쇠가 되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
의 기고문이 있었습니다. 예. 로마의 그 나토 국방대학의 티나박이라고 하는 연구원이 기고한 건데 한국계 연구원이 모양이네요. 그런 모양입니다. 네. 올해 초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신년사가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국내 경제 발전이라든가 평화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대한 희망 그리고 화해 이런 메시지가 담긴 신년사였다는 거거든요. 예. 그 이후로 일단 그 지난 몇 년간 신년사가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핵무기에 대한 어떤 신경질적인 허풍이 줄을 이뤘다면 올해는 경제라는 단어가 줄을 이뤘다는 거죠. 음흠. 그리고 우리도 많이 봤습니다만은 서구식 그 서재 같은 데에서 그 장면을 연출한 거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독재자적인 이미지를 감추고 계몽적인 이미지를 앞세웠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과 많은 진전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 두 사람이 의외의 동반자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외의 동반자? 네. 왜 의외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우리 1년 전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김정은, 트럼프 두 사람이 마주 앉을 장면을 상상하는 사람 그렇지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랬죠. 네, 근데 6개월 만에 역사상 처음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열지 않았습니까? 예. 두 사람 모두 그 캐릭터가 잘 알려진 대로만 보자면 호전적이다. 그리고 굉장히 돌발적인 이미지가 강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그 화염과 분노에서 정상회담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예. 올해 초 이제 그 북미 간의 대화가 어떤 형태로 성공 여부가 나올지 그리고 남북 간에도 이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성과가 나올지 이거는 이제 남북한 간의 그 철도 연결 사업 같은 이런 세심한 경제 계획에 의해서 좌우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 겁니다. 근데 정작 그 철도 사업 같은 거는 유엔 대북 제재랑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고문도 과거 캐나다의 사례를 들고 있거든요. 물론 캐나다가 이제 분단 문제를 겪지는 않았지만은 과거에 그 존 맥도날드 전 캐나다 총리 당시에 그 캐나다가 대규모 이 철도 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서부를 철도를 연결을 했는데 그게 이제 열쇠였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남북 간의 철도 사업도 한반도 평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 건데. 네. 결국 그러니까는 그 유엔 제재 완화 그리고 뭐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해제 이 모든 문제는 북미 회담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당연한 얘기죠. 네. DMZ를 보호해야 한다는 보도가 또 있다면서요? 네. 이 남북한의 화해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나라 비무장지대의 동식물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입니다. 뭐 사실 비무장지대 내부의 환경 문제까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복한 고민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민을 한 순간까지 왔는데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4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네. 비무장지대가 해체가 되면은 그 안에 동물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런 보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블룸버그는 올해 그 한국 환경부가 올해 안에 DMZ 일대 생태계를 보호하고 또 이 멸종 위기종의 서식지 보전 조치를 발표한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이 신문에 따르면은 이 지역에서 확인된 동식물이 이제 5,000종 이상이고 특히 그 희귀 동물, 그러니까 세계적인 멸종 위기에 있는 예를 들자면은 아무르 표범도 이 안에 몇 마리 정도는 서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래요. 보고 있습니다. 아무르 표범? 네, 이름이 참 이쁘죠. 예. 아무르 표범. 이게 그러니까 소위 우리 편한 표현으로 하면 한국 표범입니다. 혹은 옛날에는 조선 표범이라고도 불렸는데 이게 종이 아무르 표범 모양이군요. 네. 그러니까 이 서식지가 이제 주 서식지가 우리나라였는데 지금은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 아무르 표범이 이 DMZ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네, 의외로 이제 다른 동식물들도 발견할지도 모르게 된다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이 DMZ이 학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블룸버그는 그 강원도가 182헥타르 규모의 지역을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그 유네스코에 신청을 제출했다 이렇게 이제 전하면서 앞으로는 이제 남북이 함께 공동으로 생물권 보전 지역 지정을 위해서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그래야죠. 뭐 철도 연결, 도로 연결 하더라도 네. 나머지 부분은 완전히 그 생태 그대로 보존하는 네.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한일 그 레이더 갈등 네. 그 이번엔 프랑스 언론에서 보도했다고요? 네, 사실 굉장히 그 유럽에서는 어떻게 볼지 궁금했는데 이번에 프랑스의 르몽드지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 한일 간의 주장이 계속 평행선을 그리면서 유럽 언론 어떻게 볼까?
자, 4일자 보도에서 일본이 한국군이 이제 자국 초계기의 사격 통제 레이더를 조준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한국은 일본 초계기가 비정상적으로 구축함에 너무 가까이 근접해서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다면서 사과를 요구했다 이렇게 이제 현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 예. 특히 이번 사건은 양국의 관계가 상당히 악화된 상황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르몽드가 전하면서 양국의 악화 상황은 오랜 영토 문제도 있고 또 최근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그 갈등 그리고 일제시대 일본 기업의 징용공 배상 문제에서 연유한다 이렇게 전하면서 이번 문제가 양국의 분쟁으로 확대된 것은 일본의 국내 정치적 이유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한 겁니다. 네, 일본 국내 정치 어떤 목적이죠? 그 르몽드 보도에 따르면요, 일본 언론들의 보도에 근거해서 얘기를 한 건데 이번에 동해안 갈등 사안의 경우 양국의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만 실무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 협의를 하는 시점에 그것도 일본 방위성 장관의 그 반대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가 관련 영상을 공개하도록 명령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이유가 지난 12월 일본에서 그 외국인 근로자 허용법이 이제 채택이 됐는데 여기에 불만을 품고 있는 아베 총리의 지지 기반이 극우 세력 아니겠습니까? 예. 그쪽에 환심을 사기 위한 거였다는 거죠. 그 직접적 계기가 외국인 근로자 허용법이었다. 네. 르몽드는 그렇게 딱 본 거네요. 네, 그렇죠. 어허.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사실 이게 뭐였냐면은 인구 감소와 그 경기 회복으로 일손이 부족해지면서 일부 업종에서 심각한 그 일손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일본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확대하는 그런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을 했는데 보수 세력에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난 12월 8일 새벽에 이 법안을 갑자기 통과를 시켰다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 지지층의 반발이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 한일 갈등을 확산시키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더 갈등은 사실은 외국인 근로자 허용법 때문이다. 네. 간단히 줄이면 그런 거군요. 그렇죠. 국내 정치를 이 반발을 돌리기 위해서 그랬다 이런 거죠. 그나저나 일본은 진짜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가 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법적인 문제까지 그렇게 갈 정도로. 근데 사실 그 인구 감소 문제 하면 우리가 더 심각하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 그 로이터 통신에서 한국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의 발상을 전환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성평등 구현으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보도인데요. 예. 지난 4일 로이터 통신이 한국이 지난 정부 10여 년 동안에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 지난 그 박근혜 정부의 경우 여성 출산 경쟁을 부추기고자 지역별로 이 출산 연령, 결혼, 출생 이런 것들을 실시간 이 통계 지도 형식으로 하는 웹사이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자 바로 그때 그 여성들이 자신들을 출산 도구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반발을 하면서 하루 만에 이 사이트를 폐쇄한 적도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배려 없는 출산율 제고 정책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은 예를 들어서 여성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흔히 그 전통적 방식 그러니까 가정을 좀 중시하는 그런 가치관 이런 것들을 고양시키는 방법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남성의 역할, 여성의 역할 이런 걸 강조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건데 이런 방식은 오히려 출산율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은 그래서 이제 현 정부에서는 그 한국의 인구 감소를 위해서 여성의 역할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성평등을 실현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평등 실현이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근데 정말 될까요? 이게 유럽의 그 경우에서 그렇다는 거거든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면은 여성의 취업과 출산율 어떨 것 같습니까? 여성이 취업을 많이 할수록 출산이 낮아질 것 같지 않습니까? 뭐 그런 그렇게 볼 수도 그런 오해가 있죠. 그렇죠. 유럽에선 반대였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의 여성 그 취업 나이 여성의 그 56%가 지금 취업을 하고 있는데 OECD가 평균이 60%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못 미치지 않습니까? 근데 유럽에서 그러니까 덴마크하고 스웨덴 같은 경우에 여성의 72%에서 75%가 취업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 두 나라가 선진국 가운데 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 취업률도 높이고 취업했지만 아이도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그런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정부가 그런 방향을 잡았다. 네, 그렇죠. 로이터 통신의 보도로군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이었어요.